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그 아주대 의대를 졸업을 했고 병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리 전문의를 2000년에 취득을 하고 그 이후로는 병리 슬라이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이후로는 의료 정보만 지금까지 풀타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가끔 후회하기도 하지만 뭐 또 나름 또 이제 의료 정보에 대해서 헌신하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미 이제 이 중에서 CDM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혹시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이 CDM 공통 데이터 모델이 뭔지,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걸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CDM을 이용해서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감시망을 이제 올해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GFID인가요? 그쪽 법무부처 뭐 그 방역 연계 그 사업단 과제를 통해서 그 감염병 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이제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병원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뭐 이런 부산물이 되든 어떤 형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면 병원들마다 데이터 구조나 의미가 다 다르니까, 뭐 이런 이 중간에 일종의 어떤 표준 시트 같은 걸, 어떤 레지스나 표준 시트를 만들어서 그 각 병원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이제 하나로 만든 다음에 분석하고 연구 결과 하나 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이제 연구 시간이 흘러서 다른 연구를 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다시 이런 표준 이런 시트를 만들어서 다시 모으고 분석하고 끝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무한 반복을 해왔습니다. 연구를 할 때마다 이런 참여자들의 데이터에 참여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또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됐었던 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연구인데, 이런 걸 좀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커먼 데이터 모델, 공통 데이터 모델의 기본 개념인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데이터, 병원들마다 다 데이터 구조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또 데이터가 병원 바깥에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나. 또 이제 데이터 가지신 분들이 가진 데이터를 별로 이렇게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큰 과제였고, 그래서 어떤 연구에 스페시픽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전자 의무 기록 데이터 전체, 그 병원이 10년, 20년 됐으면 그 기록 전체를 다 통일을 하는 겁니다. 통일한다는 건 데이터 구조도 같고 데이터 의미도 같게 그 안에 사용되는 버케블러리를 표준 용어로 전부 다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와 의미를 같게 통일을 해서 가지고 있는 EMR 데이터 중에서 정형 데이터를 전체를 다 변환하는 겁니다. 뭐 연구 주제에 스페시픽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B병원도 데이터 20년치 가지고 있다. 전체를 변환하고, 마찬가지 C병원도 구조와 의미를 똑같이 표준 용어에 매핑해서 이제 변환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데이터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병원 바깥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화된 데이터에 맞춰서 분석 코드를 만들어서 분석 코드를 병원으로 보내주면 이 코드는 이 A병원에서도 돌아가서 분석돼서 통계 결과치가 나올 거고,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B병원을 보내줘도 데이터 구조하고 의미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결과를 낼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내서 각각 병원에 분석해서 분석된 통계 결과치만 병원 바깥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여러 병원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의 장점은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처리 같은 걸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앞단에 전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자들은 개인정보를 못 보니까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또 데이터 가지신 분들의 데이터 거버넌스 이슈가 완전히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이용해서 이 ABC 병원이 아닌 D 병원에다가 이 코드를 주고 돌리면 또 다시 분석이 될 거니까 재현을 우리가 베리데이션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 코드도 분석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작성된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분산 연구망이라고 하고, 이 데이터에 사용되는 거를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OMAP이라고 하는 OMAP CDM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구조는 보면 병원의 EMR 데이터에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observational period 이제 계산해서 넣고, 방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진단명, 약 처방, 시술, 디바이스, 메저먼트, 노트,
뭐 서베이, observation, 스페시멘 뭐 이런 것들이 그 환자의 비짓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 기관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해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이 병원의 비용에 대한 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각 병원별로 코드가 다르더라도 이 표준 용어로 매핑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표준 용어를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트랜잭션 단위로 병원에 와서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처방을 냈다. 뭐 초단위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길 텐데 그 초단위로 생기는 데이터가 전부 다 저장이 되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지스트리하고 되게 다른 거죠. 레지스트리는 의료진이 의무 기록을 검토해서 필요한 필드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그 순간 일종의 스냅샷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CDM은 그게 아니고 발생되는 데이터가 모든 게 다 시간값을 가지고 다 들어가는 이런 형태라서 기존의 레지스트리 데이터나 이런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쪽에서는 2007년부터 오마비 시링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8년부터 3년간, 그 다음에 2019년부터 또 4년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65개 대학병원들 데이터가 이 CDM으로 전체가 다 변환이 됐습니다. 요 과제 이제 제가 이제 추진을 했던 과제인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울 아산병원부터 시작해서 한 65등에 해당하는 병원 규모로 봤을 때, 베드수로 봤을 때 해당하는 병원들이 이 컨소시엄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인 거고요. 보시면 전국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학병원급은 지금 한 80% 이상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2차 병원 좀 일부 들어와 있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CDM을 이제 병원 안에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환이 됐는데 막상 변환이 됐더라도 이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IRB입니다. 병원이 65개 병원이 변환이 됐지만 그중에서 내가 10개 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면 IRB를 하나 만들어서 10개 병원 IRB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IRB는 각자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걸 다시 수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연구가 좀 내용도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의 거버넌스는 이 병원이 65개의 데이터가 변환이 됐지만 이 데이터의 거버넌스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뭐 IRB 통과됐더라도 병원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자유지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리서치 보드 프리전 RFG라는 걸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우리 규약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싱글 IRB 우리 연구자가 자기 병원에서 IRB 받으면 다른 병원에서는 그냥 다 인정해주고 추가적인 IRB 요구하지 않는다. 싱글 IRB. 실제로는 이 사용할 때는 IRB는 필요 없어요. 그냥 분석하는 건 마음대로 그냥 써도 되고 논문을 내거나 이런 규제적인 측면에서 IRB가 필요할 경우 그때만 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reciprocal unlimited access. 마치 이 참여한 기관들끼리는 내 데이터인 것처럼 24시간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이 두 가지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6개 병원으로 출범을 했고 2019년도에 이제 지금은 33개 기관 중앙대병원까지 들어와서 33개 병원이 연구 자유지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구축된 망 이름이 피더넷인데 피더넷에 있는 CDM을 이용한 연구가 뭐 각 기관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있는데 특히나 연구 자유지대를 활용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중앙병원까지 합쳐가지고 33개 병원들이고 보시면 이제 빅5는 빠져 있지만 뭐 빅5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또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의 이런 지리적 분포도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51개 병원일 때 만든 비디오인데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51개 상급 및 종합병원의 EMR 데이터를 CDM 데이터로 표준화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자동 업데이트되어 연구자들은 최신 데이터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통계값만 모아져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걱정이 없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더넷 플랫폼을 활용해 다기관 연구가 가능하며 교육 및 전문가 지원을 통해 매년 우수 연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더넷과 연동된 다기관 CDM 데이터로 최적화된 AI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피더넷 오픈 API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확장성을 크게 향상시킬
네, 짧은 소개였고요. 그리고 이제 네, 잠깐만요. 제가 음소거 됐다고 나오는데 아니겠죠? 네, 이 참여하고 있는 국공립 또는 민간병원들만이 아니고 심평원에서 보험 청구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EMR 데이터하고 보험 청구 자료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EMR 데이터에는 이제 데이터가 초 단위로 다 들어가 있고 검사 결과가 있고 비급여 자료가 있는데 단점은 다른 병원에서 무슨 진료를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보험 청구 자료는 그 환자의 롱지튜디널 데이터, 모든 그 의료기관에서 받은 모든 데이터가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비급여 자료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시간이 청구 단위별로 예를 들면 뭐 보름 단위로 청구하면 그 사이에 시간 전후값을 알 수 없거든요. 한 달 단위로 청구했을 때 한 달 내에 벌어진 이벤트가 압축돼서 그냥 스냅샷으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간병원들 EMR 데이터 변환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CDM 그 청구 자료도 CDM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1년 단위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심평원 자료는 1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알기 어려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M으로 변환된 자료 이용해서 그때 제가 이제 티카그렐하고 클로피도그렐 네이스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 PCI 환자에서 네이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논문이 그때 자마에 제가 주저로 참여했고 이제 실린 게 있었었고 그 이후에 코비드 19이 이제 터졌을 때 그때 심평원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대구 카톨릭병원, 뭐 아주대병원 몇 개의 병원 데이터 CDM으로 변환하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글로벌 데이터랑 같이 합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1000만 명 데이터, 그러니까 그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10년치의 1000만 명 데이터를 CDM으로 변환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뭐 이런 좋은 페이퍼들에 이 CDM 변환에 대해 소개하는 페이퍼들이 실렸고요. 네,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000만 명 데이터 개방 사업을 실시했고, 그리고 또 5천만 명의 10년치 데이터 CDM 변환해서 이거에 대한 개방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작년에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청구 신청을 하면 분석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는 개방하는 건,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직접 분양하는 건 아니고 연구자가 자기 병원의 CDM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분석을 해보고 결과가 잘 나오면 그 분석 프로그램을 심평원에 보내주면 심평원에서 단순히 돌려주기만 하는 겁니다. 돌려주고 결과 나오면 피드백 주는 이런 방식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20몇 건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청구를 받지 않고 상시 분석하는 형태로 앞으로 가려고 계획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심평원에 그 우리 20 테이블, 30 테이블하고 하는 이제 이런 보험 청구 자료 있는데 그것과 이 심평원 CDM과의 차이는 기존에 이제 20, 30 테이블 같은 경우는 비용이 유료였고 CDM은 무료인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추출하려고 하면 연구 설계서 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심사 절차를 거치고 실제 데이터 추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CDM은 데이터 추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시 가능하고 데이터 전 처리를 이제 CDM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기가 자기 병원에 있는 CDM 데이터로 분석 프로그램 만든 걸 돌려보고 잘 되면 그 프로그램을 이 심평원에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심평원에 보내주면 심평원은 그 코드를 단순하게 돌려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 재현을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재현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심평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 데이터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를 폐기하기 때문에 다시 또 연구를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 추출부터 이 작업을 다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재현성에 있어서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CDM을 이용해서 수행한 되게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에서 했던 뭐 가능한 연구들 보면 뭐 효용적 관찰 연구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죠. 병원에 생성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의 치료 효과 분석이라든가 또는 약물이나 의료기기의 부작용 분석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파트에 보여드릴 감염병 감시 이런 망해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특정 질환, 환자군의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약물이나 의료기기 부작용, 실제 식약처에서 그 약물의 부작용은 모아 CDM이라는 것을 구축을 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부터 이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뭐 AI를 활용한 예측 알고리즘이라든가 CDSS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가 약간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RCT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상으로 하는 RCT를 수행하고자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어느 병원에 몇 명이 있는지 저희는 순식간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엘리지빌리티를 알 수 있다라든가 뭐 합성 대조군이라든가 또는 수행하는 연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연구가 이제 글로벌 이게 작년 벌써 한 23년 9월 기준으로 이걸 이용한 페이퍼가 한 600편 정도 SCI급으로 정도 페이퍼가 나왔고 이거를 활용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CDM을 활용한 페이퍼가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100편 정도 SCI급 페이퍼가 나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툴, 굉장히 생산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시스템상에 앉아서 내가 프로그램 설계한 거 돌리고 결과를 바로 볼 수 있고 또 뭐 다기관 데이터 획득에 대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 좋은 결과를 빨리빨리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10점대가 넘는 페이퍼들, 이거는 꼭 제가 한 것만이 아니고 다른 국내에 있는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들인데 보면 뭐 10점, 13점, 뭐 9점대 이런 좋은 페이퍼들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연구할 때 심평원의 CDM을 이용한 연구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연구 자유지대를 이용해서 여러 개 10개 기관, 5개 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어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CDM이 뭔지, 그다음에 CDM에 굉장히 잘 정립된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들한테 설득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CDM이 쪽 그 클리니컬 리뷰하는 소사이어티에 잘 알려져 있어서 뭐 이 데이터가 어떤 건지, 이 분석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굳이 이제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쉽게 논문이 억셉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과 같이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 코비드 19과 관련돼서 이때 2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수로 미국에서 13개, 유럽 9개, 우리 한국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3개 해서 9개 국가에 25개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돼서 코비드 19과 관련된 환자들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 환자들의 소위 피노타이핑인데 어떤 방식으로 국가별로 치료를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국가별로 뭐 환자가 진단을 받았을 때 뭐 ICU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비교하고 했던 논문인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페이퍼에 실렸습니다. 뭐 요건 이제 코비드 19는 아닌데 이제 고혈압일 때 듀얼 콤비네이션 세라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별로 어떤 차이인지를 보기 위해서 8개국의 11개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방식으로 분석이 돼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혈압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들여다보니까 리얼월드에서는 국가별로 치료하는 패턴들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시작하는 약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몰랐을 적에는 어떤 뭐 약물에 대해서 또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했을 때 어떤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 그거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틀린 게 아니고 이런 패턴들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로서 이게 실렸습니다. 이제 뭐 이걸 이용해서 AI 연구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행했던 연구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을 한 거고요. 그 환자가 그 응급실에 왔거나 또는 병동에서 이제 그 경험적 처음 환자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처음 그 균이 동종되기 전에 항생제를 줘야 될 때 경험적 항생제 처방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의료진의 경험에 의해서 처방을 했죠. 그건 이제 메디컬 히스토리라든가 그 기관 내 안티바이오그램이라든가 또는 이런 가이드라인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이런 병원 내에서의 그 이 안티바이오그램 데이터 플러스 환자의 임상 상태 가이드라인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각 항균제별로 뭐 서서티빌리티가 얼마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제시해주는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된 변수들은 뭐 이 데모그래픽이라든가 진단명, 그다음에 병원 내에 있는 그 로컬 안티바이오그램하고 그 환자가 그 이전에 사용했던 안티라든가 뭐 검사 결과값, 시술, 뭐 방문 기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모델을 만들었고요. 보면 이제 저희가 이때 사용했던 이런 어떤 알고리즘인 거거든요. 이걸 라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가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뭐 스택트 앙상블 이런 알고리즘을 썼고 항균제별로 보면 이제 성능이 이 정도 AURC가 약 한 0.73 정도 이 정도 해당하는 약물별로 좀 다른데 그 정도 성능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실제 요 프로그램은 이제 그 인터랙티브하게 이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데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일일이 만든 게 아니고 이 CDM 오디세이라고 하는 쪽에서 제공하는 이
분석 그 툴이 있거든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을 이용하면 이런 인터랙티브한 웹페이지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 특성을 입력하고 뭐 그 과거력이라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약물 투여하고 있는 약물이나 이런 것들 넣으면 바로 이렇게 약물별로 그 레지던스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주고요. 이 엠피실린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 내 안티바이오그램은 이렇게 전체 환자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메디아는 이 정도 있는데 그 환자는 이제 낮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 엠피실린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 병원 내에 있어서 이 엠피실린에 대한 내성률이 이런 식으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처방하는 의사에게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요 약물 같은 경우는 점점 이렇게 내성률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그 병원에 있는 환자군에 비해서 요 환자가 이 저항 가능성이 굉장히 그 이 항균제에 대한 저항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는 이 약은 투여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AI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한 10점 정도 되는 페이퍼에 실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그 식약처에서 의료기기의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 전국적인 감시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기보다 아까 65개 병원의 CDM망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하자라는 게 식약처의 이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 과제를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의 이제 뭐 약물 부작용, 의료기기 부작용은 전부 다 자발적 보고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발생률을 알 수가 없거든요. 프레발란스도 알 수 없고 또 굉장히 그 일부만 보고된다든가 또는 어떤 매스 미디어에 뭔가 노출됐을 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고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CDM망을 활용을 해서 그 EMR 데이터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 빈도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이 목표입니다. 실제 이제 미국에서 이 두 기관, 머시 헬스하고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 활용을 해서 카디악 어블레이션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이 CDM을 활용해서 의료 기기에 대해서 부작용 분석을 했다라는 이런 페이퍼가 실린 바가 있고요. 네, 이제 서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 표준화 이런 툴을 이용했을 때 쉽게 분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시판전 승인이라든가 또는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라든가 이런 임상 증거의 소스로 활용 가능하다는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는 이게 지금 식약처의 국정 과제로 이제 채택이 돼 있어서 올해 16개 기관에 이런 의료기기 감시 이제 CDM망을 구축을 하고 내년에 20개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올해 16개는 여기 있는 24개 병원 중에서 이제 먼저 저희가 구축을 할 생각이고요. 이 병원들 대부분이 다 연구 자유지대에 들어와 있는 병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옴업 CDM을 이용해서 감염병 환자 정보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3년 과제 중에 올해 3년 차고요. 보면 이제 평상시에는 환자의 임상 정보에 기반해서 신종 감염병 유입을 조기 감지할 수 있는 임상 정보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유행했을 때는 이런 임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준화, 수집, 통합해서 이런 정보를 현장이나 현장의 의료진들이죠, 라든가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이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RFP상에서는 이 시스템 하나를 만들고 여기 참여기관 3개 이상, 그다음에 연계기관 3개 이상, 뭐 그런 이고요. 용어 매핑, 감염병과 관련된 것들이 보니까 좀 많이 용어가 표준 매핑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용어 매핑 체계를 구축을 하고, 뭐 이런 임상 통계 AI 시각화 모듈 3개 이상 만들고, 청구 데이터하고 연계할 알고리즘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TRL 기술 성숙도 단계는 되게 낮습니다. 4단계 시작해서 6단계인데, 연구실에서 워킹 메도를 출범을 해서 유사 환경에서 프로토타입까지 개발하는 걸로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 감시망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런 수기로 이렇게 보고한다든가 중복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 그래서 대한감염학회에서 이런 통합적 역학정보 체계 및 환자 정보 수집 체계가 신속히 구축된다라고 하는 성명서도 그 당시 아마 같이 참여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나온 바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거를 처음부터 이런 망을 다 일일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65개 기관의 EMR 데이터가 CDM으로 변환이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능만 추가한다면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65개 병원들에 이게 있다라는 거
가정하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기존의 망을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관들마다 데이터 변환 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병원들마다 다른데 어떤 병원들은 1년에 한 번 업데이트, 어떤 병원은 6개월, 또 분기별로 하는 병원, 한 달, 뭐 일주일. 근데 지금 어떤 병원이 일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는 저희는 이제 4개 병원이 참여하기로 했고 4개 병원 데이터를 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게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요거는 감염병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건데 기존 CDM은 이제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병에 빠진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빠진 내용들에게 충실하게 채워넣어서 표준화시키는 프로세스를 집어넣자.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시보드 만들어서 시스템 통합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로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뭐 이런 등대죠, 파로스. 그래서 플랫폼 포 뭐 하모라이징 어쩌고저쩌고 해서 파로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게 평시하고 그다음에 비상시에 서로 다르게 이제 작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여기 참여하는 기관이 4개인데 아주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네, 그다음에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이 병원들의 EMR 데이터에서 감염 환자라고 추정되는 환자, 응급실에 오는 환자 전체, 그다음에 감염내과로 오는 환자 전체를 CDM으로 평상시에 데일리로 이제 데이터를 변환을 하고요. 평상시에 이 데이터는 기관 내부에만 존재하고 기관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기관 바깥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 위에 우리가 분석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병원으로 보내주고 분석해서 그 통계 결과치만 중앙에서 합산해서 보면 되니까 평상시에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평상시에는 분산된 상태로 분석해서 1대1 업데이트하고 통계 결과치를 보여주는 거 여기 이제 평상시에 작동이 되고 이제 이번 코비드 19과 같은 이런 비상 상황이 됐을 때는 환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또는 이제 어떤 법 제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중앙으로 모일 수 있게 하자라는 이제 그 가정인 거죠. 이제 그런 가정 하에 이 데이터가 이 변환된 표준 그 감염병 관련된 환자 데이터가 다 중앙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다 모이고 통합이 돼서 이 데이터를 이제 이 기존에 분산돼 있을 때는 환자의 개별 데이터를 연구자나 정책 결정자가 볼 수 없는데 이 통합이 됐을 때는 이 권한을 가지신 분은 이 데이터 환자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시스템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1차 년도에 뭐 이제 이런 뭐 데이터 표준화시키고 1단위로 이제 업데이트하고 하는 작업들 했고 이제 3단계 이제에서는 이제 시각화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알고리즘 개발하는 작업들 이제 마지막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기관별로 이런 용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제 CDM으로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감염병과 관련돼서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작업들 저희가 했고요. EMR에 예를 들면 그 KDC7 같은 경우 J10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의 코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CDM으로 변환될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오몹에 있는 표준 코드 36714388로 변환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스노메드에 있는 7195-9007 국제 표준 코드랑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에 있는 이런 ICD-10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표준용어로 매핑이 돼서 이 CDM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작업들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균종이라든가 감염검사, 뭐 감수성 검사 이런 것들에서 560건에 새로 매핑을 했고 네디스 데이터 전체 매핑을 했습니다. 1114개 코드 매핑을 했고 법정 감염병 환자 코드북에 대해서 이런 2266개 코드를 매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컬처 결과인데 이 컬처 결과가 병원에 있는 EMR이 병원들마다 구조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이제 저장되어 있는지 예시로 보여준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유린 배양 검사에서 엔테로코쿠스가 파지티브가 나오고 슈도모나스랑 스트레프토코쿠스 네가티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수성 검사를 했더니 아미카신에 대해서는 센시티브하고 나머지는 다 이게 저항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EMR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 감수성 검사 결과가 이렇게 레포트라고 되어 있어서 테이블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레포트를 열어서 보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병원들마다 상태가 다 다릅니다. 테이블로 들어가 있는 병원들도 있고 그냥 프리 텍스트로 돼 있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스페시멘 테이블에 유린이라는 스페시멘 테이블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저먼트 테이블에다가 이제 이런 그 유린 검사 했다라는 결과값이 들어가고 이거 코드랑 연결시켜서 이제 아미카신에 대해서 일부 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 요런 앞에 있는 요 숫자는 테이블에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쉬우라고 적혀 있는데 단순하게 코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302274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아미카신 서셉시드 테스트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이 표준 코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417 뭐 1754 요거는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요 코드가 들어가고 이 값 1, 그러니까 1보다 작다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다 짝인 이유는 이게 소위 머신 리더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래 소스 값은 1보다 작다라고 들어가 있지만 실제 계산할 때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코드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4038110 이제 서브셋을 하다는 결과인 거고, 그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VR이 포지티브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형태로 병원들마다 다 형태가 다르지만 이 CDM에는 이렇게 표준화돼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들 CDM 데이터를 변환하는 프로세스, 1단위로 변환하는 배치 프로세스 제가 개발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참여하고 있는 65개 병원들 데이터가 CDM으로 변환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감염내과 환자, 응급실 환자, 법정 전염병 환자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CDM으로 이미 있는데 이 데이터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게 국가 예방접종 데이터라든가, 네디스 데이터라든가, 아까 빠져있던 거, 그 균검사 상세 기록들이 CDM에는 기존에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진료 노트에 있는 자인어, 프리텍스트 타이핑 친 것들, 뭐 취 컴플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CDM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기존 CDM에다가 이것들을 추가해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감염병 특화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추출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저희가 붙였고요. 그리고 이 변환하는 일주기도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A병원, B병원, C병원, D병원 이제 4개 병원 있고, 뭐 아까 제가 저희 아주대병원, 카톨릭 서울성모병원, 분당 서울대, 아산병원 4개가 참여하고 있고요. 병원들별로 이게 변환되는 주기가 다 다릅니다. 뭐 이 A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CDM 전체 데이터가 변환되는 게 주 단위로 변환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염병과 관련된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1단위로 변환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새로 개발했고요. 이 B병원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다행히 이 병원은 CDM 데이터 전체가 1단위로 이미 변환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활용을 하되 이 감염 특화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넣는 거. 그다음에 C병원, D병원 같은 경우는 되게 부정기적으로 CDM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면 업데이트되는 형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감염병과 관련 데이터는 이것만 빼서 1단위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인 거고, 보시는 것처럼 병원들마다 CDM은 다 가지고 있는데 CDM의 주기 변환하고 비정기적으로 하고 주기도 이렇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 통일시켜서 주기 변환하고 1단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 인프라를 이렇게 CDM이 이제 데일리로 업데이트 되게 하는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통합관리 시스템을 제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안에 있는 감염병 CDM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휴먼 리더블 하진 않죠. 이렇게 숫자만 막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병원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 안에만 있는 건데, 이런 분석 결과들을 중앙에서 볼 수 있도록 집단 수준 또는 개인 수준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 툴을 저희가 개발해서 얹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집단의 집단의 임상 통계 정보라든가 감염 질환별, 지역별, 중증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했고, 각 개인별로 진단 약물 시술, 진료, 치료 내역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회원 아니라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보이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 수준, 이거 로그인 했을 때 권한이 있을 경우에 이제 집단 수준의 감염 통계들 이렇게 우리 데모그래픽 데이터라든가 검사 PCR 결과가 어땠는지라든가 지역별로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코비드-19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발생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통계 결과치는 중앙에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중증 환자 통계, 네이잘 캐뉼라라든가 너른 인비스 옥시젠 세라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전체 통계 결과치를 보는 거 말고 이제 개별 환자에 대해서 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이제 법에 의해서 제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현재 이제 신스틱 데이터를 제가 넣어서 이제 하는 건데, 필요한 환자 데이터를 조회하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눈에 딱 한눈에 마우스가 한눈에 이제 언제 방문을 했는지, 그 다음에 받았던 진단명, 랩 결과치, 제가 잘 안 보여서 이게 드럭인지 뭔지 시술인지 이런 것들이 쭉 보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클릭했을 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거는 이제 진단명인데 그동안 받았던 진단명들이 쭉 이렇게 일렬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검사 결과들 쭉 열고 되고, 검사 결과 클릭했을 때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약물인데 약물 리스트업 쫙 되고, 이 중에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항균제들이고요. 항균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처방이 됐는지, 아니 언제 처방이 됐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탭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 망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이고, 환자가 동의하거나 법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제 중앙으로 전송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고난을 가진 사람이 이 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임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프리텍스트 의무 기록들에 대해서 뭐 초진이라든가 재진이라든가 수술 기록 이런 그 의무 기록도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눌렀을 때 의무 기록이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무 기록 안에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했고요. 뒤에 아마 좀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거가 지금까지 이제 개발된 이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올해 예산이 50%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실제로는 저희가 실제로 환자들한테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연구간호사가 동의를 받고 그 데이터를 중앙에 전송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예산이 절반이나 깎이는 바람에 신세틱 데이터로 이제 그 하는 걸로 올해는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시스템은 실제 데이터랑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돌리기 하기 위해서 아랫단에서 가명화라든가 이런 몇 가지 이런 AI 모델들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비식별화 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전이학습 전이학습이라고 사전학습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뭐 로버트라든가 버트라든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랭귀지 모델이 있거든요. 이제 요걸 가져다가 저희 이제 병원에 있는 의무 기록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추가로 파인 튜닝을 좀 더 했죠. 파인 튜닝을 더 해서 이제 고도화 시키고, 이거 저희가 아직도 이것만 가지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 사전하고 주소지 사전 만들어서 혹시 이 딥러닝 모델이 뭐 이렇게 다 걸러냈겠지만 그래도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이런 것들 찾아내서 걸리게 하고, 이것도 저희 믿업지 못해가지고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이제 정규 표현식 프로그램 기법을 이용해서 이러면 민감한 정보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3중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이런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뭐 정밀도, 재현도 F1 스코어인데 다 0. 로보타 모델을 썼을 때 0.9846, 0.9899 해서 굉장히 높은 정밀도와 이런 성능을 가지고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 식별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듈을 맨 앞단에 제가 붙였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사전을 만든 거고요. 사전에 보면 이제 동 단위까지만 표시하고 그 이후로는 다 찾아서 제거할 수 있도록 딕셔너리 만들었고,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 이제 병원 안에 있는 환자 이름, 우리가 한국 같으면 보통 이제 세 자리니까 거기에 있는 각 음절별로 분리시킨 다음에 이거를 무제한 조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이름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혹시라도 이 프리텍스트 안에 의무기록 안에 이런 이름이 있으면 찾아서 별표로 표시해주는 이런 기능들, 그래서 우리 3중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런 아까 앞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의무기록 안에 혹시 개인정보가 이렇게 이제 누설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장치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상 특성, 환자가 뭐 주증상 호소했다든가 뭐 간호기록이라든가 의무기록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은 CDM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CDM은 정형 데이터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텍스트 데이터는 CDM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보가 우리 감염병을 감시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리텍스트에서 이런 감염병과 관련된 증상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저희가 툴을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이용을 제가 했고요. 곧 이용을 해서 대상이 되는 이런 우리 증상이라든가 심텀 사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서 이것들을 파인 튜닝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레귤러 익스프레션 통해 가지고 이제 추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감시하고 있는 예를 보면 뭐 전신 증상의 피버, 뭐 제너럴 위크니스라든가 뭐 디스니아, 커프, 스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추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서 오른쪽 예시를 보면 뭐 환자가 38도 이상의 피버, 그러면 이거 찾을 수 있게 하고, 커프, 뭐 리노레아라든가 피버가 지속된다, 발열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열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 네거티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뭐 환자 뭐 더 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 호흡기 증상 추출했을 때 로보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정밀도, 감염 증상 그러니까 F1 스코어 0.93 정도 나오고, 증상이 있다에 대해서 0.94,
증상이 없다에 대해서도 0.93 정도 나와서 굉장히 좋은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건을 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요 정도 기침 198건, 발열 197건, 뭐 디스냐 익저션 24건 요 정도 추출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다 그걸 찾아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거의 99% 이상 저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화 시켰느냐, 그다음에 뭐 개인 식별 정보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한 이유는 이런 것들의 처음에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자에게 또는 임상의사에게 보여주는 전 과정에 있어서 휴먼 인터벤션을 없애기 위한 거였거든요. 모든 게 데이터의 생성부터 마지막 분석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모든 게 다 자동으로 하는 게 이 시스템을 저비용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근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자동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네디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네디스 돌리기 위해서 그 병원 응급실에서 그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계속 일부는 다 자동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는 또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넣게 되고, 우리 감염병 감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수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정밀도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문제는 리콜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데이터가 다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인컨시스트 하거나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시간에 렉이 걸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든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는 혹시나 이 정확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자동화시켜서 로버스트하게 만들자라는 게 굉장히 큰 주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뭐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뭐 이 예측 모델,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감염병이라든가 또는 특정 심텀이라든가 뭐 소위 이제 신드로믹 서바일런스죠. 그래서 뭐 설사 증후군이라든가 뭐 호흡기 증후군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떤 트렌드 안에 있고 이게 벗어난 건지 또는 뭐 2주 후에 1주 후에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게 되는지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요. 보통 이런 이제 시계열 예측할 때 우리 아리마 모형 많이 쓰게 되는데 저희 이제 아리마 안 썼고요. 메타의 프로펫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써가지고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타 뭐 프로펫이라든가 아리마 같은 것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터벤션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중요한 독립변수, 종속변수, 아니 독립변수 같은 게 있을 때, 예를 들면 추석 같은 이런 굉장히 큰 이벤트 때는 환자군이 확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변수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뭐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고 추석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한 거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이런 예측 모델 우리가 만들고 벗어났을 때 뭔가 이벤트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향후 발전 방향인데요. 제가 이제 올해 좀 예산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서 약간 좀 용두사미 같이 된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 저희가 개발했던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4개의 3차 병원을 기반으로 구축을 했는데 나머지 3차 병원들 다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면 하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같은 경우는 3차 병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공립 뭐 보건소라든가 이런 기관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그런 기관들까지 2차 기관, 그다음에 국공립 뭐 의료기관과 보건소까지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의원들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의원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EMR 업체 상위 5개의 업체가 약 88%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5개의 업체의 EMR 데이터만 CDM으로 표준화만 하면 나머지 병원들 다 똑같이 동시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3차, 2차 기관, 국공립병원,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의원급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형태로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시스템을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훌륭한 이런 감염병 감시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런 전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뭐 입력을 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이 없고 진료를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예시를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 아니, 좀 더 슬라이드 있습니다. 미국 예시인데 미국의 N3C 프로젝트라는 게 2020년에 가동을 했고요. National COVID Court Collaborative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이제 코비드-19 환자들의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을 좀 하고 싶은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똑같은 이슈들이죠. 병원들마다 데이터 구조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병원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문제, 거버넌스 문제, IRB 문제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런 분산 연구망들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디세이, 그러니까 OMAP CDM 오디세이 망이 있었고 또 ACT라고 하는 망도 있고 트라이델 X는 업체입니다. 이런
이런 분석해주는 업체 트라이넷X, 그다음에 피코르넷이라든가 파이어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망들은 이 각각의 독립적인 연구망이거나 상업망들인데 이거 데이터 구조도 다 다릅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구조하고 의미를 이렇게 value라든가 필드 매핑을 시켜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OMAP CDM인데 OMAP CDM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다 똑같이 표준화시킨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린 상태에서 외부 기관의 연구자들이 여기 접속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다운로드는 안 됩니다. 그냥 센터에다가 그러니까 OMAP CDM으로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올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분석하고 결과만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축을 하자는 거였고 잘 됐습니다. 잘 돼서 현재 98개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연구단체는 약 400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인 데이터를 보면 환자 수가 2,200만 명, 그 다음에 코비드-19 환자 880만 명, 여기 모인 데이터가 320억 개의 320억 줄의 데이터가 모여 있고, 그래서 보면 클리니컬 업저베이션이 320억 개 줄이죠. 랩 테스트 결과가 150억 건, 시술 12억 건, 방문 18억 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를 이제 이 데이터 이용해서 수행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570건 있고요. 출판된 논문이 한 300편가량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레지스트리 기반이라든가 옛날 방식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와 이렇게 성과를 내기 힘들었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플랫폼상에서 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고 이게 아마 현재 에이즈라든가 다양한 연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벤치마킹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 사이트가 이거더라고요. covid.cd2h.org고요. NIH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클라우드 포털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고 다운로드나 제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면 환자 통계 아까 있던 것인 거고 이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저 같은 경우 하고 싶은 것들이 현재 이제 주로 정형 데이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료 영상하고 생체 신호, 그다음에 이제 공공 데이터 예방 접종 기록이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또 환자별로 연계가 안 되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게 연계가 앞으로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 기록, 그다음에 심평원 데이터 마찬가지로 연계 안 돼 있는데 점점 아래로 갈수록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것들을 연계해야 되겠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연계해서 소위 이제 멀티모달 모델인데 여러분들 요즘 쓰고 있는 챗GPT 같은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이 되거든요.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넣어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런 CDM 데이터, 그다음에 자연어, 영상, 생체 신호 이걸 다 한꺼번에 넣어서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싶다는 거고 실제 이제 저희 연구실에 했던 것 중에 정신과 환자들의 이런 CDM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의무기록, 프리텍스 의무기록, 그다음에 MRI 영상 세 가지를 멀티모달로 결합해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환자가 우울증이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입원하게 될 것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실제 성능 향상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고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기법들인데 데이터 합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AI 모델들을 합친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AI 모델 만들어서 도커에 실어서 각 병원으로 보내주고 한번 1차적으로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 만들어진 로컬 옵티마 이런 변수들을 중앙으로 모은 다음에 합치고 다시 보내주고 이터레이션 하면 실제 데이터 합친 것처럼 AI 모델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합학습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합치지 않으면서도 모든 기관에 잘 작동되는 AI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요 연합학습 모델은 저희 시스템에 이미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굉장히 인기 끌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이용을 해서 의료진, 환자, 정책 결정권자에게 이렇게 실제 대화형으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든가 또는 그 환자에게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든가 또는 정책 결정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대화형으로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